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천화동인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있고 거기에 5호의 실제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을 때 녹취 파일 19개를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녹취 파일 중에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늘 체포된 유동규 본부장과의 대화 내용도 들어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금품을 얘기한 내용도 있다. 근데 오늘 체포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녹취 파일이 19개 정도 된다고 이제 보도가 되던데 네. 거기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 이제 얘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얼마나 증거 자료를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 정영학 회계사는 지금 말씀처럼 천화동인 5호 소유주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업 설계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남욱 예. 변호사 등 이제 그 중에 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번 대장동 의혹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미 2009년도 그때 남욱 변호사가 같이 이 대장동 개발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래 신도시에도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남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가장 핵심 인물입니다. 네. 근데 왜 이 사람이 그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했을까? 예, 정영학 회계사가. 예, 정영학 회계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의문이긴 한데 네. 이제 추론컨대 그 이제 수익이 점점 많이 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수익이 늘어나고 이런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까? 지금 유동규 키맨인 유동규 본부장 이제 그 체포가 됐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 거예요? 이 사건이요, 그럼?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이 끊긴 게 왜 예. 정영학 회계사가 네. 왜 이렇게 녹취록을 제출했겠느냐 이 얘기가 다 끊겼는데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수익 배분이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 이제 남 변호사도 그렇고 유동규 본부장도 그렇고 예. 전 본부장입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녹음 파일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나중에 갈등이 생긴 거를 예상하기보다는 일단 녹취에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자신을 좀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녹음 파일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자신도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 일단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면은 자기가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 어떤 그런 면책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동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떠한 이제 단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예. 계속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누가 핵심 인물이고 수익 배분 구조는 어떻게 짜여졌으며 설계 주도자는 누군지 대체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단서로서, 네. 근거로서. 그런 게 얼마나 나올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예.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인데요. 보면 5,580만 원을 투자를 해서 644억의 수익을 일단은 가져갔습니다. 근데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도 했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도 체포를 한 상황이고 녹취 파일도 받아 있고 어떤 부분을 가장 풀어야지 이 사건이 좀 풀릴까요? 대장동 의혹 사건은 본질은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민간, 아주 굉장히 7%밖에 소유하는 이렇게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수천억 원대의 돈을 받았는가, 그걸 누가 설계했느냐는 게 네. 첫 번째 본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수많은 돈,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가 그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느냐라는 걸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두 번째고. 자금 흐름. 자금 흐름이죠. 마지막 예. 세 번째가 그런 화천대유하고 이재명 지금 지사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 세 가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첫 번째 처음에 얘기하는 사업자 계획, 사업 계획실 선거를 만들고 사업자 선정하고 그리고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성남 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이기 때문에 예. 이분이 이제 키맨으로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화천대유와 그리고 천화동인의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만배, 그럼 지금 뭐그 정영학 뭐 회계사, 예. 그리고 남모 변호사. 결국은 네 명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전체 대장동 이 사업을 진행했는가가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특히 이 화천대유가 성남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정관계 법조계에 과연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특히 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474억을 대출해가지고 아직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이게 아마 이제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핵심적인 사항으로 지금 누가 설계를 했는가, 자금의 흐름이 어떤지, 또 핵심 인물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녹취 파일 분석하는데 검찰도 총력을 다할 텐데 그 중에서도 여야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이 파일에 혹시 로비 리스트가 포함돼 있진 않았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화천대유의 그 고문 자문 그 초호와 이제 고위 이직 법조인 출신들이 들어 있잖아요. 몇 명 뭐 다 얘기가 나온 거니까 새삼 거론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한두 명이라 모르겠는데 그 정치권 이사도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어떤 이런 사업을 설계하고 고수익이 날 걸 예상해서 나중에 배분하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의식했던 것이 아닌지라는 추론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녹취 파일에 그러한 게 들어 있는지가 또 하나의 관점이에요. 쟁점인데 글쎄 그런 거 로비 정관계 그리고 뭐 법조인들 이런 전반적으로 같이 아울려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만배 씨는 언론인 출신인 거 다 알려줬고 예. 말이죠. 언론 관한 법조인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면 정치권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녹취 파일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게다가 예.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그 녹취 파일 속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금품을 준 거 이런 것도 있다는 보도도 있어요. 네.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느냐가 핵심이죠. 19개의 파일이니까 내용이 뭐 적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3번째 파일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도도 있는데 보도도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맞습니다. 따라가기 힘들어요. 예,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겁니다만 어느 보도가 사실인지 전혀 네.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보도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관점도 언론마다 달라요 전혀. 예. 어떤 관점에서 기사를 써 내려가냐에 따라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라기보다도 이건 여당을 지지하건 야당을 지지하건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볼 때 이건 정말로 반드시 규명돼야 될 사안이다. 예. 이런 사안들이 많았는데 되게 묻혀진 경우가 많았어요. 묻혀졌다가 세월이 꽤 흐른 다음에 밝혀진 경우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혐의가 없다고 했다가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밝혀진 게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네. 경우가 아니었어요. BBK 특검을 했습니다만 예. 그 당시 별 문제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13년, 4년 지난 다음에 구속 수감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대선 진영 논리에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여당도 예.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프레임 대 프레임의 전쟁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대선 정국에서 불가피하면 있다 하더라도요. 이건 반드시 정말 밝혀야 돼요. 예. 너무나 의혹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검찰이 수사 시작했으니까 뒤늦은 감도 있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녹취 파일도 확보했다고 얘기하고 또 유동규 씨의 어떤 PC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것들 잘 들여다보면은 예.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 궁금한 사항은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핵심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불거질까 영향을 미칠까 하는데 어제 민주당 그 경선 토론회 하던데 그 후보들 중에서 이낙연 후보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진짜 몰랐냐, 몰랐으면 그때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계속 민주당에선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후보들한테. 어저께 토론에서 나온 핵심적인 거는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이재명 지사 얘기는. 두 번째는 실제로 민간인 쪽에서의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른다. 그거를 뭐 보도에 하면 올해 9월 17일 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만약에 유동규 씨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예.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 사안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럼 박명진 후보의 질문이었죠. 네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경선 과정 속에서 지금 뭐 한 매직 넘버가 75만 표라고 한다면 지금 34만 명 정도를 득표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수포였고 3차 수포에서 31만 명만 가져오면은 과반 없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경선 과정 속에서 어떤 의혹 때문에 뒤집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 2007년도 그 BBK로 시작해서 BBK로 끝났지만 네. 결국은 이제 굉장히 그 득표율 차이가 좁혀졌어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한 20%포인트 앞섰었던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8.8%밖에 못 이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얼마만큼 결국 2차 슈퍼 위크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그걸 보면은 이것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가 엄청난 타격을 볼 것 같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경선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본선이라는 게 있고 본선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심한 경우 2002년도에는 후보 교체론이라는 것도 나왔었고 후단협이 만들어져가지고 후보를 막 흔들어 댔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사가 시작이 돼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경선에는 그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타격을 주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관련해서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이 발언도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장동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예. 이런 언급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적 책임, 뭐 도덕적 책임, 사업적 책임 여러 책임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글쎄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의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도의적 책임하고는 좀 수위가 높은 거죠. 정치적 책임은 지금 대선 경선 국면이기도 하고 네. 또 경선이 지난 다음에 지금 뭐 제가 봐도 이재명 지사의 대세로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대장동 의혹 이 사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결집한 양상도 보이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이게 이 야권 인사들이 많이 개입된 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여권 인사가 드러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 거기 뭐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천화동인 1호에 네. 그건 너무 시간도 오래됐어요. 2004년도 보좌관 했던 것이기 예. 때문에 별로 그래서 여권 인사가 개입돼 있다고 말할 근거가 안 돼요. 대단히 미약하다는 얘기고. 그런 속에서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문제 받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게 거의 이재명 지사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안 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경선도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로 갈 텐데 결국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본선 이후에 이제 본선 국면 가서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인데 글쎄요, 전 정치적 책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만약에 단서가 생기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자회견 때 그래서 정말로 이 설계 구조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위법이나 특혜 사항이 드러났을 때 여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드러나야지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거든요. 예. 어제 얘기는. 근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날 수 있을까? 전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예.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라는 이런 걸 볼 때 아마 그러한 것들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 아닐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나 적어도 진전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책임일 수 있다. 그게 정치적이 됐건 도의적이 됐건 그 책임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후보자의 발언 좀 알아보죠. 윤석열 후보가 가끔씩 이렇게 좀 그 지적받는 비난받는 발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른바 치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유승민 후보에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또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청약통장을 모르겠냐, 청약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은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런 그 발언들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만이 아니라 예. 정치인들은 이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사회적 약자를 비하한다든지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뭐 막장 드라마 그거 쓰지 않습니다. 막장. 막장에서 일하시는 광부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데 막장만 쓰지 않고 그리고 신체와 관련된 부적절한 쓰는 거 그럼 지금 치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여과 없이 나오다 보니까 또 실수가 되고 사과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의 메시지, 언어 능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택청약과 관련돼서 본인이 몰랐는데 자꾸만 단서를 달았잖아요. 집이 없어서 라든지 또 이걸 내가 몰랐겠느냐라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 윤석열 전 총장은 아마 깊이 변화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너무 이 실수가 잦아요 지금. 네. 그 치매 환자 이건 저는 상당히 결정적이라고 봐요. 그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저도 사실 청약통장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래도 뭐 말의 어떤 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치매 환자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사실 네. 친구들 사이에서 예전에 예전 얘기예요. 자꾸만 이적으로 이 친구 너 치매 걸렸어 이런. 근데 요새 그런 말도 안 쓰거든요. 네. 친구 사이로도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거는 물론 윤석열 후보가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닌 건 다 알죠. 예.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건 다 아는데 이게 너무 많이 잦으니까 그건 뭐 캠프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발언할 때 잠깐 자기 검열을 하면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처럼 이거는 물론 의도도 알고 실수라고는 안다 하더라도 이게 다 표에 영향이 가거든요. 쌓이면 그게 다 이미지로 저장되거든요. 유권자로서 이건 정말 후보 본인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큰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측면입니다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후보의 자체적인 발언도 있지만 여야 사이에 오고 가는 거친 설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언어는 좀 어떻게 이게 바라보십니까? 지난 대선 과정과 비교하면 올해는 이게 굉장히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좀 저가 뭐 비판을 했지만 지금 보면 서로 이렇게 그냥 막말을 하는 부분인데 또 심한 경우에는 뭐 변학도도 나오고 추장전도 나오고 뭐 다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쓴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좀 거북한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정치권이 예. 좀 품격 있는 나름대로 국민들과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아름다워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바라본 바로는 이 여야 모두 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는 그러한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여야 모두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가장 큰 차이가 지금 여야 후보 모두에게도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예. 네. 저는 이 윤석열 예, 후보가 예. 본인이 사과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치매 환자 이건 굉장히 큰 실수이기 때문에 전 윤 후보 본인이 직접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치매로 고생하는 환자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저건 캠프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